앞에서 그 돌격하던 병사가 제일 많이 죽는 게 기관총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기관총에 맞는 전술이 나와야 되는데 기동 전술을 보면 옛날 로마 시대의 창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짓을 벌였지? 왜 죽고 죽였지? 이 허망함의 결과물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한 100m 사이를 뺏고 뺏느라고 300만 명이 죽은 전쟁이야. 이 현 정부에 의해서 전쟁 분위기를 몰아가면 온 사회가 이제 선동당할 거야.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윤 대통령 물어뜯는 거는 이제 원 없이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교양 또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드리는 증가된 편성 한번 또 오늘 첫 순서인데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영화 한 편 가져왔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디테일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귀한 분 모셔가지고 이 영화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선생님을 항상 떠올릴 때는 자유롭다. 뭔가 어떤 천진난만한 에너지를 느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은 말 길게 한다고 얼마나 비난을 받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런. 다 길어야죠. 단문으로 탁탁 치고 나가는 세상인데 예. 적응을 못하네요. 아니요. 어떨 때는 좀 내러티브 서사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그때 또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하니까. 선생님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국문학 전공하시고 시인으로 이미 등단하셨고요. 음악에서 정치, 문화 등 폭넓은 분야의 뭐 각종 평론, 칼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셨죠. 대학에서 교수도 하셨고 신문사에도 계셨고 좀 화려한 방송 생활을 하신 거죠? 한 번도 인생이 빛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예. 너 뭐하는 인간이냐 소리를 지금까지 평생 듣거든요. 프리랜서고 정확히는 이제 책 쓰는 사람이고 11권 썼는데 많이 안 팔리고 예. 어떻게 우연히 방송을 나갔는데 난 너무 신기하게 진행이 안 끊어졌다. 진행자가 출연료가 좀 괜찮아요. 진행을 해야 먹고 살죠. 예. 근데 모두에 잠깐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 살면 항상 그 시기에 자기를 사로잡는 의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요즘의 최대 의문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외교예요. 예. 왜 저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왜 저걸 하지? 그러니까 온갖 욕을 먹어서라도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라도 한일 간의 군사동맹을 맺기 전에 사전 걸림돌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나 해결해 놓고 어느 날 전격적으로 군사동맹 밀어붙이려고 하는 계획의 일환 아닌가. 전쟁 위기로 치달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초래되는 전쟁 상황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선택한 영화가 매우 잘 보여주는 거죠. 예. 자,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 레마르크의 소설로 다시 리메이크된 영화인데 이번에 아카데미상에서 꽤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메인상은 아니지만요. 음악상, 국제장편영화상, 촬영상, 미술상. 그러니까 메인상 받은 게 워낙 대중성 있는 거여갖고 네. 밀렸지만 적어도 영화적으로는 평가를 많이 받은 거죠. 영화 얘기를 간단히 써마리를 좀 해볼까요? 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2017년인가서부터의 얘기예요. 그래서 종전될 때까지. 나라에서는 막 부추기잖아요. 젊은이요. 네. 전쟁에 나가라. 17살 먹으니 이제 동급생들, 고등학생 친구들이 얘기 들으니까 그냥 피가 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나간다는 게 꼭 스포츠에 출전하는 그 기분이야. 맞아요. 그러고 정작 나가보니 그때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자 큰 평원에서 서부 전선 거기서 참호를 파고 이 참호 안에서의 생활이란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인데 누구도 생각 못한 거죠. 그로부터 종전이 벌어질 때까지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의 삶과 그 전쟁의 이 향방을 결정짓는 최상위층들의 태도가 계속 대비되면서 그려지는데 웬만한 전쟁 영화라는 거는 그 속에 활약하는 어떤 영웅적인 무용담의 흐름이 있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있는데 여긴 일체 그런 게 없죠. 네. 그냥 삭막한 전장에 떨구어진 인간 존재의 모습들이 처참하게 그려져요. 바로 1차 대전이 침략자가 없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날 무엇에 홀린 듯이 전쟁에 빨려 들어갔던
대표적인 어떤 전쟁인데 이게 산업시대 이후에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거든요. 네.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계가 발명되고 그다음에 화력이 증가한 데서 최초로 터진 산업시대 전쟁의 전면전은 사실은 1차 대전이 이제 시작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이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과잉 생산을 해소해야 되니까 식민지 영토를 개발해야만 됐고 그게 이제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죠. 그 제국주의의 팽창이 이 강대국 간의 이제 갈등을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게 30년 동안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해갖고 30여 년이 끝나고 제국주의가 소멸될 때까지 전쟁 상황에 유럽, 뭐 아시아가 이제 막 빨려 들어가요. 그런 예.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전쟁학자들은 이렇게 기계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라는 쪽에 전망이 우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네. 이렇게 저기 치명적인 파괴력이 등장했는데 인류가 미친 전쟁을 하겠어? 정확히 빗나갑니다. 오히려 그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그 빌헬름 2세 황제는 이게 1914년에 여름에 8월에 전쟁을 벌이면서 병사들한테 낙엽이 지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갈 것이다. 1914년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발발한 해죠. 그렇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빵 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거기에 이제 큰형님이 독일이었으니까 예, 하고 이제 연합국 측하고 마치 무엇에 빨리듯이 그냥 전쟁에 들어가면서 선동을 했죠. 그리고 병사들도 그 100년간의 평화라는 긴 유럽의 평화에서 네. 전쟁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황제가 전선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가지고 조금만 헌신하면은 낙엽이 질 때쯤이면 영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70년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요즘 전쟁 얘기를 하면 피부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영화에서 본 장면 같은 거 떠올리지 내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상황이라는 게 연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전쟁에서 보면은 어떤 인간의 심성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그 사륙의 그 현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전쟁사로 봐서도 굉장한 미스터리예요. 뭐냐면은 앞에서 그 돌격하던 병사가 제일 많이 죽는 게 기관총 때문입니다. 그렇죠. 총탄이 비 오듯이 이제 날아오는데 그거를 알고도 뻔히 그 기관총 앞으로 긴 장총을 갖고 돌격 앞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새로운 기술 문명에 대해서 인류가 적응을 못했던 대목입니다. 기동전술을 보면 옛날 로마 시대의 창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단이 달라졌으면 기관총에 맞는 전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인간 사회는 그런 전쟁을 상상을 못하고 무기가 먼저 들어오니까 싸우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사륙장이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고기 분쇄기라고까지 그랬어요. 원시적인 전쟁을 기계로 했다. 이런 점에서 충격적인 게 1차 대전인데 총 4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한 40%. 그리고 이 영화가 배경이 된 그 서부 전선, 프랑스와 독일이 맞대고 있었던 그 평원에서 1,300만 명이 죽죠.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나 유럽은 과학혁명을 이뤘고 찬란한 예술과 문명을 꽃피웠던 그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야만으로 한꺼번에 떨어지며 지금은 사실은 불가능한 전쟁인데 그게 다 상상의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민족, 국가, 영광 그런 어떤 신화에 쉽게 빠져드는 인간 심리. 지금 후반에 얘기하신 게 사실 오늘 얘기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서유럽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뭘 생각하는 굉장히 불순한 거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천박한 것이고 극우적인 것으로 비난의 손길을 거기서 더 나쁜 건 이제 국가 단위로 생각하는 거. 나의 사명이 국가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선동에 의한 거잖아요. 어떤 종교에 이제 빠져든 것 같은 그런 유럽적 체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말은 상당히 옳아요. 근데 또 한국인의 체험은요. 동일하지도 않은데도 어떤 민족이라든가 독립된 국가라든가 이것이 우리를 결속시켰고 심지어는 성장한 나라가 돼버렸네 지금은. 한 30년 동안에 걸쳐서 처음으로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일에 풍요라는 게 처음 왔네. 맞아요. 민족적 응집력이나 국가적인 단합이 현재 풍요를 가져오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허망함을 보면서 우리는 좀 입체적인 사고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 1차, 2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왜 이 짓을 벌였지? 왜 죽고 죽였지? 이 허망함의 결과물이 남았는데 다른 문명사적인 또 각도도 또 있어요. 예. 전쟁은 나빠 무조건 얘기하면 또 설득이 안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전쟁이 가져다 준 수많은 결과물에 대한 숙고 중에 하나로 이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영화의 매력이라는 건 이제 그런 면을 참 어떤 그 사실적으로 드러낸다는 것도 있지만은 주인공 한스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본 어떤 그 전쟁 체험이 예. 스스로 이제 인간성을 무너뜨리고 그게 붕괴돼 나가는 과정에서 분연히 스스로는 투쟁을 했고 이 전쟁의 야만을 직시했다는 데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원작에는 보면은 개방된 화장실에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줄지어 앉아가지고 똥 똥을 쌀 싸면서. 때 이때 또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예. 사람에 대한 냄새가 이게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니 전 오래전에 읽어서 소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도 그 똥 싸는 장면은 꼭 기억이 나. 쫙 앉아갖고 예. 같이 끙끙하면서 막 예, 얘기 주고 막 그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어째서 될 수 없는 피와 살이 있고 냄새가 나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프랑스 병사를 이 한스가 살해했는데 그런데 그 품속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지가 찔러놓고 갑자기 얘를 살리려고 예. 미친 듯이 뛰어다녀. 그래서 물 적셔갖고 입에 막 먹이는데 예. 참이 죽죠. 같은 인간으로서의 이런 어떤 연민이라는 감정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폭력적으로 침탈당할 때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작가의 의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나는 거죠. 인간의 극한적 상황. 그러니까 요 소설과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좀 참혹하지만은 보여주는 것 속에는 뭐냐면은 그 사륙의 현장이 우리한테도 멀리 있지 않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세대 따라 감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60대가 된 사람들은 옛날 반전 평화운동이라는 그 맥락을 알아요. 지금 반전을 무슨 민권운동의 일환으로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잊어버린 거거든. 네. 60년대, 70년대는 안티우어 반전이 제일 큰 평화운동이었는데 그때는 Why야. 왜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전쟁을 해야만 했던가. 네. 그거는 그 전에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믿게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니까 전쟁의 폐허를 겪고 나니까 이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주인공들처럼 why? 이 짓을 왜 했지? 이렇게 돼요. 네. 그럼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적 상황이 벌어지면요. 네.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저 악의 무리를 무찔러서 이겨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는 다 죽고 나서 why? 이 짓을 왜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요.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배치한 이 전선에서 전과 전후에서 영토 차이가 수백 미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00m 사이를 뺏고 뺏느라고 300만 명이 죽은 전쟁이야. 예. 우리 백마고지 전투 이런 게 다 고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하루에 8번씩 주인이 바뀌고 36번까지도. 그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전쟁사로 읽는데 사실은 이 짓을 왜 했지? 근데 그때는 이겨야만 되는 거. 지금도 이 현 정부에 의해서 전쟁 분위기를 몰아가면 온 사회가 이제 선동당할 거야. 네. 우리는 악의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이건 영예로운 일이야. 이렇게 이제 치닫고 나갈 아니, 분위기. 북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더 하겠지. 예. 그래서 영화에서 전쟁을 선동하는 교장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전은 체스판이야.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몰 개성적 개인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군중으로 묶어주는 건데 저는 남북한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고요. 그치? 앞으로 보세요.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닥치면요. 이 전쟁을 명예롭게 해서 진격해서 이기자 싸우자가 정의의 언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또 거기 확 휩쓸려 가요. 그럴 때 이제 반전을 얘기하고 뭐 하면 금방 종북 세력 미친놈 되는 거지. 예, 이제 제가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천안함 연평도 뚜마가 터지니까 하여간 종북 소리라는 얘기는 아주 지겹게 듣고 이메일 뭐 SNS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참치 식당 가서 먹으면 야들야들하고 맛있거든. 네. 근데 집에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먹으면 맛이 없대. 네. 나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문가가 손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 네. 참치회처럼
양갈비도 전문가들이 직접 손질해서 만든 바로 그 맛! 풍무 양갈비! 풍무 양갈비는 밀키트 제품입니다. 그냥 꺼내셔서 아무 손질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구워 드시면 됩니다. 해동, 숙성, 시즈닝을 다 맞춰서 밑반찬과 함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꼼꼼히 비교해보시면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20년 전통 양고기 전문점 풍무 양갈비에서 인류 셰프들이 정성껏 손질했기 때문에 최적의 맛을 보장합니다. 원래 사장님이 그 중국에서 이 매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네. 그 국내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조의 맛이 있다고. 난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뭐 밀키트 제품이니까 등산, 캠핑 다 좋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고 딱 주문했다가 주말에 등산, 캠핑 짐 싸실 때 딱딱 넣어서 바로 간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로 디지털역에 가까운데 풍무 양꼬치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자주 가요. 거기 가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주문 주십시오. 풍무 양갈비. 지금 그렇게 몰아가려는 게 현 윤 정부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보이는데 뭐 100배, 1000배 보복,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 것. 그때 교장 선생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뺏겨보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한번 뺏겨보니까 처절했거든. 그래도 어떻게 어렵게 해서 이제 권력을 다시 잡았어. 그러면 절대로 다시 놓지 않으리라. 이 권력 영석화의 움직임을 거의 목숨 걸고 하겠죠. 무슨 일이라도 벌이겠죠. 북한은 그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잘 도와주고. 이제 상호 그 적대적 모순 관계라는 거죠, 그게. 적대적 의존 관계. 뭐 의존 관계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선동이 통할 수가 있고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번 보고도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에 내지 않은 어떤 근본적인 결함 때문인가? 아니 본성도 왜 하나 이래야 있는데 되는가? 이 한국 사회는 한 번도 정신의 혁명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대적 자각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단위로 사고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전에는 거대한 집단에 속한 어떤 것을 생각하니까 순장을 시켜서 막 이 몸종들 묻어도 그냥 그게 사명인 줄 알고 묻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봉건 시절에 이 풍습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어르신이나 형님은 알로 위아래 이거 잘 따져봐야 되고 봉건적, 봉건적 가치가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이 초첨단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봉건적 가치가 공존해. 이 봉건적 가치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국가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여서 충효 사상.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리석은 일에 또 빠지냐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나의 이익, 나의 삶, 나의 행복, 나라는 존재 단위로 사고하는 일이 거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어떤 집단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면 네. 쫙 휘말려갈 분위기가 매우 크죠. 아주 인화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장면,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독일이 프랑스하고 이제 정전협정, 평화협상이 타결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령관이 이제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될 거를 네. 발효되는 시간까지 남아있는 30분인가? 마지막 정과를 올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그 모두가 환호하는 그 순간에 주인공은 죽어요. 굉장히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고 비극적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을 제가 조금만 디테일로 설명을 할게요. 양대 진영이 종전 협정을 맺어 서명을 해.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시간이 11월 11일 11시야. 네. 그러니까 11시가 이제 곧 다가와요. 그러니까 15분이 남았어. 그때 이 독일 쪽 사령관이 생각하기에 너무 쫀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갖고 1m라도 땅을 뺏으라고 네. 부대원들한테 진격하라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부대원들이 당황하고 이래갖고 반발을 하니까 본보기를 데려다가 마구 총살을 자기 부하들을 총살을 시켜버린다고. 2명인가 죽이더라고요. 예, 할 수 없이 와 나가는데 그 마지막 15분 동안의 전투 중에 주인공이 죽어버린다고.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야. 그러면 이 죽음을 유발시킨 그 고위층 그 명령권자, 그 명령권자 위에 뭐 총통이나 그 황제나 뭐 등등 이 층들은 자기 목숨 안 내놓잖아요. 그 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인가 뭐 나이든
국회는 뭐 홍모라고 우리나라 전쟁 나면 나이가 참전한다고. 예. 62세가 그런 소리해. 무슨 전쟁 나면 애들 죽는 거지. 나이 든 사람들 전쟁에 나가나? 부동시로 군대도 뺄 수 있고 모든 일을 근시로도 면제되고 빠졌어요. 안보실 차장은. 예. 죽는 건 니들이지. 꼭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놈이 압도적으로 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맨날 당한 사건밖에 없어요. 보수 정권 때 보면. 그랬는데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기 한스가 죽어가면서 종전이 되는 걸 봅니다. 병사들이 이제 다들 만세 부르고 이제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죽어가는데 그때 원작 소설에는 사령부에서 정부로 올린 마지막 전문 내용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서부는 조용하다. 조용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된 건데 그 말에 걸쳐 있는 지독한 패러독스, 일종의 어떤 그 비극적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들이 좀 숙연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리 선생님 그 영화 얘기 좀 풀어주시니까 오랜만에 옛날의 선생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정작 영화 얘기는 많이 못하고 흥분해서 전쟁이 뭘 가져다 주는지 뭐 여러 기억들을 동원을 했어요. 나는 전쟁 나도 나라는 개인은 나 상관없어요. 죽으면 돼. 왜냐면 한 40-50년 살아오는 동안에 웬만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걸 한국인들이 다 경험한 거야. 한 번만 뒤돌아보면 야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 모든 게 폭격으로 다 죽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그런 선택지로 지금 국가가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 근데 경고하는 사람도 없어. 김종대밖에 없어. 전쟁 위기론이 현실로 피부로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나 없이 지금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채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의 마지막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뭐 100배, 1000배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이러는 얘기 들을 때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군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할 때 대통령은 그 전선 너머를 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정치 지도자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다. 이걸 갖다가 저기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동을 하는 게 이게 빌렐름 2세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조갑제 씨를 포함해서 예. 뭐 주석공으로 탱크를 몰아가게 쏴보자 뭐 전쟁 나서 북한을 먹으면 된다 이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최다 나이 든 사람들이다. 자기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예. 전쟁 나도 지가 전선에 나갈 일은 없거든. 나갈 일 없는 사람들. 예. 예, 이 영화 서부전선 보시면 알아요. 이 전쟁 지휘자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데서 좋은 거 먹으면서 예. 그냥 한가하게 명령 내리고 있는지. 그 빌렐름 2세가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퇴위하거든요.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현상을 보면서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쓴 겁니다. 예. 그게 오늘날 근대 사상의 아주 어떤 대표적인 교과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이제 마지막 말이 될 텐데 전쟁 가능론을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전쟁 영화 유명한 거 많잖아요. 뭐 고지전이나 태극기 날리나. 네. 근데 그거 엄밀히 하면 전쟁 영화 아니에요. 휴먼 드라마예요. 네. 그런 거에 완전히 대비되는 게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오늘 얘기예요. 네. 이거 휴먼 드라마가 아니라 전장의 간접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전쟁이 어떻게 뭐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는가를. 예. 그런데 영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의 주요 상들을 많이 수상할 만큼 영화적으로 탁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 영화가 아니라 매우 수준 높은데 네. 어쨌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와 주는 기성의 그런 히어로물이나 휴먼 드라마물이 아니라 거의 다큐에 가까운 인간 존재 상황에 대한 그 어떤 보고서 같은 거니까 한반도 전쟁에 대한 어떤 상념이 있다면 이 영화 보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추천이시네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항상 그 보수의 전쟁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종의 주술이자 마법입니다. 어떤 전쟁도 한번 문을 열어놓는 순간 어떤 나쁜 평화보다도 못합니다. 전쟁이란 자식이 부모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이고 인간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이런 말씀 강조해드리면서 최근에 전쟁 논리가 마치 뭐 하나의 망령처럼 한반도를 휩쓸어 다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할 얘기가 더 예. 많이 생겼다는 맞습니다. 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해주셔서 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쟁 영화 시리즈로 쭉 하세요. 아, 할 얘기 그럴까요? 많을 거예요. 네, 예. 나오실랍니까? 아, 제가 뭐라고 이제 막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